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초가공식품인 거죠. 얘네들의 문제가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제가 혈당이 엄청 높은 분 소변을 봤는데 정말 물엿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한의원에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5가지로 여러분들도 수렴을 하실 거예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잘 지키고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3개월 만에 당뇨 졸업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정말 거의 한 11% 정도 되던 당화혈수소가 3개월 만에 5점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시다시피 당화혈수소는 3개월 평균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를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를 진단할 때 당화혈수소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처방을 할 때도 당화혈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당화혈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요한 데이터이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당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에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인슐린 분비량이에요.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인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만큼 분비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값이 1에서 3.5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15%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체감상으로는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당화혈수소랑 더불어서 인슐린 분비량을 꼭 측정해야 되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당화혈수소가 5.4%였어요. 5.4%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낼 수 있는 수치였는데 인슐린 분비량을 보니까 아까 정상 범위가 1에서 3.5라고 했는데 이분이 인슐린 분비량이 5.04가 나온 거예요.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당화혈수소는 아직 낮은데 문제는 인슐린이 이만큼까지 분비가 돼서 췌장이 쥐어짜고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일을 해서 겨우 혈당이 잡히고 있어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췌장이 지쳐버리면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져 버리면 갑자기 당뇨로 확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극단적인 다른 예는 당화혈수소가 오셨을 때 12.7%였어요. 굉장히 높죠. 2.27?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화혈수소가 너무 높은데 인슐린 분비량을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환자분보다 오히려 더 적은 거잖아요. 췌장이 이미 지친 거죠. 앞으로 더 지칠 수도 있고요. 제가 문제 하나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당화혈수소가 6.2%인 2명의 환자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당뇨약을 드시고 있고요. 혈당 조절은 잘 되고 계시는 거죠. 목표 범위 이내로. 근데 한 분은 인슐린 분비량이 1.3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인슐린 분비량이 3.5예요. 인슐린 분비량이 1에서 3.5까지 정상인 범위니까 그 범위 안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데 누가 더 당뇨 상태가 괜찮은 걸까요? 인슐린 분비량이 1.3인 이분이 더 당뇨 상태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당화혈수소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도 굉장히 적은 분비량으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인슐린 분비량은 3.5라고 하면 췌장이 지금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 췌장이 지치게 되면 당화혈수소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화혈수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도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C펩타이드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당화혈수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오시지 말고 인슐린 분비량 검사, C펩타이드 검사도 반드시 요청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수소를 낮추려면 집에서 우리가 재는 공복혈당이 낮아져야 당화혈수소가 쌓여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화혈수소는 3개월 평균값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대신해서 선택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재보니까 쭉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 나 지금 다음 달에 검사할 건데 당화혈수소 그때 낮아지겠네?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공복혈당이 쭉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나 당화혈수 높아질 수 있겠다. 한 이 정도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을 매일매일 적어도 이게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측정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또 이걸 측정하실 때 탁상 달력에다가 공복혈당 적으면서 높거나 낮을 때 그 이유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공복혈당을 적다 보면 평소 내가 공복혈당이 나오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혈당들이 보입니다. 이런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혈당이 평소보다 유독 낮거나 평소보다 혈당이 유독 높으면 그 이유는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입니다. 물 외에는 금식을 하고 잠을 잤을 때 공복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도 좀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는 고기만 먹으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저녁에 이렇게 먹었을 때 아니면 이 정도 양을 먹었을 때 공복혈당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자신만의 음식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에 관한 건데, 운동도 하다 보면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운동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량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쌓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등산을 갔다 왔더니 공복혈당이 평소보다 엄청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몸이 약하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노동처럼 운동을 한 날 오히려 공복혈당이 다음날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운동을 계속 하면서 관찰하면서 공복혈당이 낮은 날 높은 날 관찰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몇 시에 자야 되고 몇 시간을 자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립이 되거든요. 평소보다 1-2시간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공복혈당이 20이 뚝 떨어진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아, 원장님이 그렇게 수면 강조하던데 이래서 수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실천하면서 관찰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걸 하면서 더불어서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스트레스도 공복혈당 달력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재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극심하게 받은 날 다음날 공복혈당이 올라가고, 좀 해결되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시면서 아, 나에게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관찰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이 컨디션입니다. 의외로 임플란트 하는 기간 동안 공복혈당 올라가시는 분들 많고요. 독감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장염 걸렸을 때, 이렇게 컨디션 떨어졌을 때 공복혈당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혈당이 우리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주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에너지를 더 방출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공복혈당 달력을 열심히 관찰하고 작성하고 실천하다 보면 5가지로 여러분들도 수렴을 하실 거예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잘 지키고 관찰하시면서 당뇨를 졸업하시는 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거는 한마디로 혈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제가 혈당이 엄청 높은 분 소변을 봤는데 정말 물엿 같은 느낌이었어요. 혈액이나 수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관들도 건강해지지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작은 혈관들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눈,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말초신경 이런 문제들인 거잖아요. 망막병증,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런 합병증이 쉽게 생기는 이유가 일단 눈도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콩팥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사구체로 이루어진 모세혈관 덩어리이고,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신경의 말초신경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는 말초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말초신경병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게 가공식품이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원재료를 인지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우유로 만든 치즈, 요거트 이런 거, 아니면 통곡물로 만든 통밀빵, 과일로 만든 말린 과일이나 착즙 과즙 같은 거, 이렇게 원재료를 인지할 수 있으면 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원재료를 도저히 인지할 수가 없고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를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초가공식품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소시지, 아니면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것들이 바로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문제가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럽이나, 그래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데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당화혈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당뇨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한의원에 오셨을 때 좌절하고 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이번 기회에 사실 솔직히 건강관리 못하고 살았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당뇨 꼭 졸업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원장님 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당뇨 졸업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정말 거의 한 11% 정도 되던 당화혈소가 3개월 만에 5점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당뇨를 졸업하고 가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차라리 중년의 분들이 당뇨 졸업이 더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당뇨를 생각하느냐 그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나를 알게 됐고 내 건강 상태를 알게 됐고 이번 기회에 내가 못하던 생활 관리를 더 조밀조밀하게 잘해서 더 나중에는 건강해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뇨를 졸업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선이 다른 거거든요. 당뇨를 반드시 졸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뇨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런 편견과 그 어려운 프레임, 당뇨는 극복할 수 없어 이런 나쁜 잘못된 그런 프레임들을 좀 깨트리고 그리고 당뇨 졸업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꼭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도와드리고 당뇨 졸업을 끝까지 함께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한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한의학적 진료를 통해서 많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